지금 중국에 가 있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많은데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가명을 쓰거나 영어 이름을 써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무슨 산업 스파이냐? 내가 중국 무슨 회사에서 일해? 그러면 우리 한국의 기술을 몰래 빼돌려서 민족의 번역자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보니까 그런 시선을 못 견디는 거예요. 자, 이철 박사님과 함께하는 경제와 스팟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중국 경제가 안 좋다, 아니면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가 대만이랑 우리나라 같거든요. 네네. 대만은 직접적인 영향, 예. 한국은 간접적인 영향, 네, 또는 네. 직접도 있네요. 네. 두 가지를 다 받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보면은 중국 경제 안 좋거나 그다음에 미중 갈등이 있거나 하면 피해가 굉장히 많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느끼기에는 얼마나 큰지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 그럼 얼마나 큰지를 좀 한번 자세하게 쫙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네, 중국이라는 나라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나 부품을 많이 거기서 공급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고, 저희가 수입을 해오니까. 예, 그리고 우리 물건을 거기다 많이 판다는 맞아요. 그런 성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국 이런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영국이 중국하고 비즈니스를 하려면 너무나 멀고 멀어요. 인종도 틀리고 너무나 격차가 큰 거예요. 우리 옛날부터 안 친해요. 예, 근데 우리는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 얘기를 하면은 네.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많은 한국 분들이 본인이 중국을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가까우니까. 또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내가 임마 삼국지를 10번도 읽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두 집안에 네. 조카나 아저씨가 중국 어디에서 일해, 뭐 첨보 공장에서 일해, 뭐 내 동창이 저기 뭐 심천에가 있어. 그러니까 은근히 중국. 다 뭐 언제나 듣고, 매일 9시 뉴스에 또 중국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나는 중국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네. 아주 조그만 상문을 통해서만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예. 그런데 경제를 이야기해 보면 중국과 가장 밀접해서 중국과의 소위 동조화라고 하죠. 네. 예, 중국과의 동조화가 가장 일체화된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지적하신 두 나라. 네. 타이완과 한국. 네. 일본도 우리처럼 이렇게는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 많이 사주니까 우리 물건은 당연히 많이 팔리는 거고, 중국이 그렇지 못하고 오그라들면 우리는 많이 못 파는 거예요. 네. 당연히 우리로서는 즉각적인 경제의 효과를 본다면 중국 경제가 잘 돼야 우리도 경제에 좋은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저희가 이제 GDP에서 수출이 우리나라도 많이 차지하는데 네. 1위가 항상 중국이었거든요. 네, 네. 수출이. 근데 네. 미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중국 때리기가 약해질 것 같지는 않다. 누가 되더라도. 네. 그러면 저희는 사실 계속 예. 제일 밀접한 옆에 붙어 있는 애니까 피해를 네.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도 사실은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네.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대비책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대비책을 이야기하려면 네. 사실은 지금 상황은 개별 기업이 무슨 대책을 세우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대책을 세우려면 그 상위에 있는 상황 정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중국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손잡고 갈 거냐, 아니면 손 놓을 거냐.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면 말로는 손 놓는다까지는 안 하지만 행동을 보면 손 놓고 있는 거죠. 거의 그까지 갔어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가만, 이게 언제까지 손을 놓는 거야? 그러면 다음 정부도 손을 놓나? 또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중국하고 완전히 이제 척 지는 건가? 아니면 좀 멀어지는 상태를 좀 지나고 나면, 또 가까워질 수도 있는 예, 건가요? 그게 실제로 제가 어떤 기업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는 좀 큰 기업인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옛날에 러시아에서 네. 다들 그 외국 기업들 막 나올 때 한국 기업은 남아 있다가 이제 다시 그 상황이 개선이 되니까 그때 이제 점유율을 많이, 왜냐면 걔네들만 남아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듯이,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가 중국을 후려패고 있는데, 네. 이렇게 외롭고 슬플 때 옆에 같이 딱 옆에 있어주면. 같이 따뜻하게 나는 너의 편이야 이러고 있다가, 너 괜찮아, 엄마. 예, 그러면 중국 경제가 다시 이제 호전이 됐을 때 네. 거기에 이제 그걸 타고 환승해가지고. 예예예 올라가는 그런 기회는 없을까? 그런 고민할 것 가능성은 같아요. 다들 고민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마 21세기에는 끝이야. 점점 더 멀어질 거예요.
라는 게 확실하면 그러면 중국과 이별하는 건 틀림없는데 방법을 어떻게 잘 하는 선택하느냐의 문제겠죠. 근데 지금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그것도 분명치가 않고 지금은 왼쪽인데 앞으로는 오른쪽이 되는 건지도 분명치 않고 미국 아저씨도 저렇게 해서 뭐 설마 부딪히겠다는 건지 그래서 봉합을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분명치가 않고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잘 모르겠고 않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 내가 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를 내가 고민하고 있어야 되지?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원래 장사만 잘하면 되는데 그쵸. 이제 정치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예, 저는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라 네. 이제 주변에 엔지니어들이 많은데 네. 엔지니어들도 그래요. 네. 옛날에는 정해져 있었어요. 잘 나가는 엔지니어는 일단 국내의 탑 레벨의 회사를 갑니다. 삼성이다, 현대다. 뭐 현대다, 뭐 네. 이런 데 가요. 그러다가 거기서 잘리면 다른 데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서 일이 잘 풀리는 친구들은 미국 회사로 막 취직하는 거죠. 나 엔비디아에 취직했어. 그러면 우와, 막 부럽다. 좋은 데 갔다. 뭐 연봉 2배 뛰었겠네. 네네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영어를 못해. 나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인터뷰하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그럼 한 2, 3년 있다가 이제 남은 길은 두 가지인 거예요. 중국으로 가냐, 한국으로 다시 오냐. 중국에서 써준다는데 갈까? 아니면 나도 닭을 튀겨야 되나? 아직은 기계가 대신 튀겨줘. 그런데 이제 먼저 닭 튀긴 선배들을 보면 다 힘들어요. 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든단 말이죠. 네. 예, 그런데 보니까 내가 중국 간다 그러면 다들 삐쭉삐쭉 되기 때문에 입 딱 닫고 이제 조용히 갑니까? 중국에 가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가 있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많은데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가명을 쓰거나 영어 이름을 써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무슨 산업 스파이냐? 안 그래요. 근데 일단 내가 중국 무슨 회사에서 일해 그러면 한국에 있는 친척들이 난리가 나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의 기술을 몰래 빼돌려서 거기 중국에 그거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뭐 너 이런 산업 분들 스파이야, 보니까 인마,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시선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중국에 더 많은 물건을 팔고 싶잖아요. 그다음에 더 부가가치 높은 제품을 팔고 싶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만일에 이게 뭐 새로 개발한 기술 제품인데 네네네. 이게 우리나라 빼고는 어느 누구도 못 만들어. 우리 말고는. 그러면 이제 목에 힘줘도 되지만 이런 비슷한 제품을 미국에도 만들고 독일에도 만들고 일본에도 만든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 머리를 싸매고 중국의 큰 회사에 가서 우리 제품을 써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영업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멀리 떨어진 곳에. 더군다나 문화도 다르고 상관도 다른데. 네. 사실은 그 회사를 딱 가봤더니 거기서 그쪽 개발팀 핵심 엔지니어가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시나리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형님 이거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돼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네네. 그래서 우리 제품 더 팔고. 이런 굉장히 귀중한 자원인데 지금은 이제 딱 만나면 민족의 반역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쳐다보니까 이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정부 쪽에서 일단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은 해줘야 된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스탠스를 좀, 네. 알려줘야 된다. 지금 뭐 다 정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정할 수 있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내주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투명하게 보여줘야 많은 기업들이 그걸 보고 정부가 이렇게 가니까 나는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근데 그건 현재는 굉장히 그 정보가 적은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저는 최근에 세미나를 하나 지금 조직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제가 아는 한 가장 중국의 지정학, 금융, 그리고 그 과학기술 전문가 분을 모셔가지고 중국이 지금 반간첩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미 그 중국의 공직자, 학자, 관료 뭐 이런 사람들이 외국인과 접촉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정도까지예요. 예, 그래서 말도 잘 안 하거든요. 만나주지도 않고. 근데 우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지금 고민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이트 베이징이라는 세미나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분들이 계시면 신청을 해주시면 소수만 저도 신청됩니까? 돈만 내시면 네네. 그러면 이제 문 닫아놓고 우리끼리 이렇게. 2박 3일 동안 끝장 토론을 해가지고 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을 기회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대응책도 조금 마련해보고. 아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틀린데 솔루션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다 다르죠. 예, 그래서 그 자기 문제를 풀 수 있는 통찰을 좀 드리고 싶다. 근데 사실 저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몇 명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국가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죠. 맞아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해서 몇 번씩 제스처를 했어요. 맞아요. 했어요. 그리고 중국이 그 희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중일 FTA였어요. 항상 말이 많이 나왔죠. 한중일 FTA. 그게 일본이나 한국은 관심이 없어요. 중국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 중국, 일본이 한 경제 블록을 만들면 이게 EU 블록보다 더 크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오묘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언제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게 미국과 유럽 쪽이 자기들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은 사실 막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일본과 한국은 바로 인접국이고,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나도 한국과 일본은 자기 옆에 있을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도 10,000년이 지나도 중국은 붙어 있을 거니까 우리는 잘 어떻게 해봐야 된다. 근데 이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건 아니다. 난 너하고 놀 생각이 없어.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아무튼 현재 상태는 정말 그 미래를 가늠하기 어렵고, 그리고 단순히 그 경제 상황이나 기술 상황이 아니라 지정학적 상황까지 고려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정학적 상황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지정학적 상황은 분명히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가장 중국과 밀접한 게 노출되어 있는 게 대만이잖아요. 네네. 중국도 대만을 호시탐탐 노린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오다 보면 사실 제가 대만에 살고 있으면 진짜 불안할 것 같거든요. 타이완은 지적하신 것처럼 국가 위기 상황에 와 있다고 다들 인식하고 있죠. 그 정도까지. 그리고 저는 이제 방송 나가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시도 때도 없이 중국의 전투기나 폭격기가 타이완 공역을 다니거든요.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안 나와요. 거기에 무슨 일이 있어? 뭐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버전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만일에 백령도 울릉도 상공을 하루 걸러 한 번씩 북한의 전투기가 적게는 너댓 대, 많게는 40~50대가 날라온다고 생각을 하면 전쟁이죠?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열받죠? 네,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 정도까지라고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 정도면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절반은 다 이민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타이완도 이민 많이 갔습니다. 진짜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지금 농담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무력 충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낮아요. 일본만 해도 그런 보도도 많이 하고, 일본은 심지어 타이완과 본슈, 본토 사이에 있는 도서 많이 있잖아요. 오키나와도 있고 지금 영토 분쟁이 있는 그 센카쿠도 있고. 그래서 이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주해야 되고 대피를 시킬 거냐.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인구를 대피를 시켜야 되니 수송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수송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가 지금 내려가 있고. 그 정도까지로. 그러면 센카쿠 근처에 있는 섬들은 지금 지하 방공호 만드는 사업에 다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태연해. 그리고 우리나라는 맨날 그 북한 얘기만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생각해보면 주한 공군 사령관이 미디어들, 매체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만일 타이완에서 무력 충돌 사태가 일어난다면 우리 주한 공군은 즉각 날아가서 참전한다. 그리고 주한 미군 사령관, 우리는 가서 싸운다고 얘기를 했고 한국도 우리를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이슈가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정부 때는 한국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주한 미군은 한국 외 지역에서 작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의를 봤었어요. 근데 그 합의가 없어진 게 아닌데 지금 그 주한 미군은 지난 정부와의 합의는 무시하고 우리는 뭐 당장 날아간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또 아무 발언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묵인됐다고 봐야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무력 대치 상태가 그렇게 지금 긴장도가 높은데 자칫 거기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때 주한 공군이 날아가서 싸우면, 얼마 전에 비상 착륙, 비상 급유 훈련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바로 눈앞에 한반도에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군 기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미군들이 날라와서 자기네 군대하고 싸우는데 가만히 안 놔두죠.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때려야죠.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심각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정부의 입장도 요청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건지, 정책이 뭐냐, 싸워라 말라가 아니라 현재 어떻게 하기로 돼 있는지나 좀 알려달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나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나도 대책을 세우죠.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대치가 6.25 이후로 굉장히 긴 시간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전쟁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 떨어져 있는 거는 맞아요. 그게 사실 저는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북한이 그동안 뭐 불바다, 뭐 서울 불바다 이런 발언을 했지만 불바다 못했잖아요. 못했죠. 제일 큰 이유는 지금 국력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북한이 어떻게 한국을 며칠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경제력이 사실은 전쟁 수행 능력인데 승패를 좌우하죠.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안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은 이게 권위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가장 지도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하는 거예요. 네. 못하게 되면 그걸 또 어떻게 해서든지 포장을 해서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명을 하지 그렇게 뭐 슬그머니 사라지는 일은 없는 겁니다. 야, 그러면 이게 다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전쟁 이슈가 있고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합의해놓고 네. 갑자기 묵살해버리고 하다 보면은 네. 중국 입장에서 열받잖아요. 열받으면 이제 전쟁으로 당장은 안 가더라도 그 전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거 뭐 많이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갖다 팔고 있는데 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주기 싫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막 제재하고.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우리 혐한령이라고 부르는 그 사태가 있은 후에 네.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그 소비자에게 파는 소비품들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뭐 화장품도 이제 안 팔린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주로 중간재를 많이 팔았죠. 뭐 메모리 같은 반도체라든가 네. 이런 부품 같은 거를 중국에 많이 판매를 했는데 음. 중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어쩌면 타이완을 공격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미국이 개입을 해서 미국하고 싸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국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한국이 아니 미국을 척지고 중국 편이 돼서 미국하고 싸운다? 그건 있을 수가 그건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상태고. 그 한미 그 안보 협정이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한국군도 참전하게 돼 있으니까 무조건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현재는 디폴트가 우리하고 싸운다죠. 가상 적국이죠. 그러면 우리 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어떻게 한국으로부터 살 수가 있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사실은 중국의 매출이 많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진짜 다 흔한 말로 작살 났거든요. 근데 이게 나아질 기미는 없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 박사님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한 대책을 니네가 명확하게 가이드북이라든지 네. 이런 걸 조금 네. 제시를 해주면 네. 뭔가를 하겠는데 그게 네. 안 되니까 좀 빨리 발 뺀 기업은 네. 미국 쪽으로 해가지고 그나마 좀 살아나고 있고 눈치 보다가 못 뺀 애들은 주가 쭉쭉쭉 빠지고 있고 네. 진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에서는 네. 이런 재미있는 의문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예를 들어 최악의 경우에 전쟁이 난다 하자. 그럼 전쟁 기간 동안 중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한테는 어떻게 할까? 저희가 그런 경험을 못 해봤죠. 맞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했는데 러시아에 진출한 우크라이나 기업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렇죠? 포로로 삼았다라는 얘기도 없었고. 그럼 다 뺏어가나? 음. 그 뺏어가면 그게 가능한가? 그리고 그 지분 관계도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만일에 뺏어간다는 걸 알면 대안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의 법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아. 그러면 우리 지분 다는 말고 예를 들어서 반은 러시아 자본에 매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장을 뺏어가려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런 구도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랬네요. 그러니까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대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업은 또 이런 것까지 생각해요. 전쟁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 어떤 정책을 취할까?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막 그 대량으로 자본을 투하해서 뭔가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때 살아남아 있던 이 기업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전쟁에서 패배하든 승리하든 외국 기업에 더 많은 자유와 혜택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중국이 승리하면 다른 모든 국가들한테 나는 자비롭다. 나는 관용하다. 뭐 이런 거를 보여야 되고 그래서 평화로운 제스처와 협력의 제스처를 취해야 되고 패배한다면 체제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완전 이제 공산주의가 힘이 그렇죠. 쭉쭉 빠질 수 있죠. 예. 그러니 어느 쪽이 되더라도 전후가 된다면 외국 기업에 대한 정책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다. 그러면 이거 지금 제가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예. 드냐면 중국에서 발 빼지 마라. 그러니까 기업들이 네. 그럼 전쟁 중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네네네. 전후에는 어떤 정책이 펼쳐질 것이며 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다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기업이 그냥 열심히 만들고 팔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국제관계와 지정학적인 상황 이런 거를 정부가 안 해주니 각자 알아서 그걸 해석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도 할 수 있죠. 제가 중국에 지금 공장 가지고 있거나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장이라고 얘기하면 제 박사님을 고용할 것 같습니다. 고용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이거 네.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를 들어보고 발 빼지 마. 끝나든 어찌 됐건 끝날 거니까 괜찮아지는 거야. 이런 고민들 진짜 많이 할 것 같아요. 2부는 뭐 중국, 대만, 한국, 그다음에 전쟁 이슈까지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봤고 3부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